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의가 굉장히 급격히 많이 늘고 있는 이제 병의원, 가족법인 혹은 뭐 MSO 법인 사업자를 활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업종업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임플란트 회사라든가 의료기기 소모품 회사, 유통회사 등 이렇게 다양한 병영 관련 사업자들이 원장님들과의 이런 자리나 미팅을 주선해 주셔서 병원 상담을 꽤 많이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 병원이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당연히 부가가치 높다라는 얘기는 매출의 태반이 이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원들을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고소득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죠. 세금이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누진세가 상속증여세와 종합소득세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뭐 2억 미만, 2억 이상 200억 미만 뭐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우리 피부로 와닿는 이 이웃들 뭐 옆에서 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나 세금 부담이 좀 많은데 라고 정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법인들처럼, 그러니까 이익 금액이 법인들처럼 뭐 200억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 50%, 10억만 돼도 50%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병원 사업자들은 그게 아무래도 더 이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고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병원들이 활용하는 트렌드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병원의 절세 전략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병원의 경영지원회사, MSO 회사를 구성원들, 주주와 이사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세팅을 해서 가족법인 형태 MSO 사업자, MSO 경영지원회사를 만들어서 병의원에 어떤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고 병원은 그것을 비용 처리하고 MSO 법인으로 수입을 분산시켜서 이제 병원은 절세를 하고 MSO는 재원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만나본 병원들의 MSO 사업자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는 놨는데 실상은 거의 운영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최근에 저희가 다른 곳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혹은 컨설턴트들이 컨설팅하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부탁했던 사례들 보면, 자, 1차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병영 가족법인의 업태 종목, 그러니까 병영 가족법인은 무슨 사업을 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상담 혹은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의원 가족법인이 병의원의 절세 목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업태 종목을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수입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병의원과 거래할 목적의 가족법인이니까 우리는 의료기기를 취급해야 됩니다. 의료소모품을 취급해야 됩니다. 의료장비나 설비를 취급해야 됩니다. 라고 단정 짓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희 경험상 실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의료기기를 취급한다, 의약품, 소모품을 취급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낮냐라고 놓고 보면요. 첫 번째는 의료자가 붙는 모든 기기, 설비, 시설, 소모품, 약품들은요. 전부 다 대부분 다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제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판매조차도 허가를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소모품, 단품, 설비, 시설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의료기기를 취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내가 단순히 띄어다 파는 구조가 되더라도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종에 따라서는 판매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만들어서
공급합니다라고 하시려고 하면,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까짓 거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과나 치과 기공소 고객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치과로 내용을 한정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신체에 가장 이렇게 영향을 덜 미치는 등급을 1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면 외과용 골무, 진료 장갑, 뭐 관장기, 안경렌즈, 유리 주사기 뭐 이런 형태입니다. 저걸 병원에 공급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저런 소모품들의 연간 소모 금액이, 매입 금액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가 사실은 매입 비중이 크지 않은 걸 가지고 병원의 비용 처리를 효과적으로 증대해 나가겠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뭐 2등급, 3등급, 4등급을 보면 다 신체에 좀 많이 들어가는, 신체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뭐 치과니까 뭐 임플란트를 얘기하면 치과용 임플란트는 3등급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치과용 임플란트는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 허가가 아니라 GMP 인증 정도 받아야 됩니다. 심사 기간도 수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리고요. 비용도 수천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런 큰 고정비를 들이면서 또 시설을 갖추고 장소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 채용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 이거 한번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짜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 우리나라에 뭐 한 500대 병원에 500개 기업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 임플란트 만들고 인허가 받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원장님 병원 한 군데서 납품할 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인허가 비용을 들이고 수억의 시설을 세팅해서 임플란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 가치가,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 소모품, 의약품, 의약외품 등등으로 병원과 거래를 해서 거래 항목을 만들어서 병원에 비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증대시켜주는 방식으로 병원의 절세를 유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방식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예를 들면 병원은 오래 운영할 거고 비용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료기기가 그냥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사업을 개시할 때 한 번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산 실적 보고라든가 UDI 코드 등록이라든가 뭐 품질 관리자 의무 교육이라든가 또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 단위의 인허가 갱신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후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져서 사실은 병원에서 지금 의료기기를 주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생산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서 폐업이나 휴업 처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인허가 자체가 안 나와서 실제로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제조 도소매를 영위하려고 하면 장소적인 제한도 있고요. 특정 조건을 갖춘 인력도 있어야 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생산 실적 보고도 해야 되고 바코드 넘버링 만들어서 매월 공급 내역도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알고 인지하고 저런 예산과 인풋이 들어간다, 사후 관리가 엄격하게 통제된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나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과 거래 내역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경험상 대부분 원장님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병원에 MSO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병원 이꼴 의료,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등등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의료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비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의료라는 단어가 붙는 산업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준의 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사업자 등록,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도 선행해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생각보다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인력과 시설을 세팅해야 돼서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 일회적이 아니라 매월 생산실적 보고를 하고 정기 보고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들은요.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의 통제를 받습니다. 결국은 치료 재료 대부분이 환자에게 청구가 되고 그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결국은 건보공단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이다 보니 결국은 병원에서 치료 재료를 매입해서 환자한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그 가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후 관리하는 풍토가 있고요. 실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진 않지만 원장님들이 추징을 당하고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의료기기, 약품, 소모품, 재료 등을 통해서 그 고가 혹은 저가 거래를 통해서 병원의 비용을 만들어서 병원의 소득세를 줄여보겠다는 접근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족법인을 만들고 원장님과 거래를 하면 이게 특수관계자 간 거래입니다. 그게 개인이건 법인이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고가 저가 거래로 해서 부당하게 한쪽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통상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하려고 하면 시가의 5% 이내 거래,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5% 업다운 금액으로 거래를 해야 통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 시설을 산다? 수시로 사나요? 아닙니다. 한번 세팅하면 몇 년 쓰죠. 그러니까 빈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모품이나 재료로 거래를 한다? 병원 매입 자료 중에서 물론 이제 뭐 안과냐 치과냐 성형외과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소모품, 의약 용품들에 대한 매입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금액에다가 5% 비용 더 붙인다라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만들어 놓고 효율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자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해서 이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2024년 5월 29일 기사고요. 의료기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막는다.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했다라고 나오고요. 결국은 병원의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간납회사들이 결국 대부분 병원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가족법인이 물건 사서 병원에 납품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거를 잡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소모품 등을 활용해서 가족법인과 거래를 만들어서 병원의 비용을 늘리는 방식, 그러니까 고가 매입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이슈는 사실은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복잡한 신고, 허가, 사후관리가 필요되고 요구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과 시설이 투입될 수 있고 그래야 실제성이 갖춰지니까요.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거래를 해도 부인당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의료 소모품이나 치료 재료 등에 대해서는 또 고가 거래에 대해서 저가 거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문제 삼고 실태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권자 거래는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로 인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거래나 저가 거래를 통해서 일방이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라고 하면 그건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려고 하면 시가의 5% 이내에서 업다운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야 이게 진짜로 이 과정을 다 밟으면서 5%의 비용 처리를 더하기 위한 게 효과적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공정위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가족법인을 내세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지. 그래서 큰 병원들, 네트워크 병원들의 MSO 법인을 보면 거의 99% 거래 내용이 용역입니다. 상표권, 뭐 특허, 인력 파견, 뭐 로열티, 뭐한 이런 다 뭐 용역, 뭐 병원 위생 관리, 뭐 이런 용역 관련된 내용으로들 많이들 하시고요. 쉽죠. 뭐 광고 용역, 광고 대행 쉽습니다. 용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퍼하기가 좀 쉽긴 한데 이 또한 또 시세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실질 거래인지에 대한 조사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뭐냐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세금을 줄이려는 접근 자체가 비용을 만든다라는 접근보다는 수입을 분산시킨다라는 접근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하실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은 안전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10억을 벌고 병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한 2억을 번다라고 하면 10억이 전부 다 50% 종합소득세가 처분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병원 수입 10억은 어쩔 수 없지만 2억만이라도 가족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2억은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장님은 12억 전체에다가 50% 세금을 맞는 게 아니라 10억만 종합소득세 50%를 맞고 2억은 가족법인에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율을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비용을 만드는 대신 수입을 분산시킨다는 접근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용을 만드는 대신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많은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한도가 미비해서 실효성에 대한 얘기들 하시는데 한도가 큰 소득공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소득공제라는 게 주택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 주택법상 소득공제 중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의 최대 50%까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10억인분이 이론적으로 내 수익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10억이다라고 하시는 원장님, 내가 매출이 30억 정도 되고 종합소득 금액이 10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5억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공제 많이 받았다고 세무조사 만든 말 거의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활용한다는 게 사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벤처기업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년 이상 투자를 하고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 초과 5천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의 굉장히 한도가 큰 종합소득 소득공제 방식의 절세 툴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고소득자들일수록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자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습니다라는 로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찾아야 되고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투자금 날리는 얘기부터 많이들 하시죠. 투자하면 100% 원금 못 돌려받는다. 투자하면 잃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융자가 아니라 투자여야 합니다. 투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원금 회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벤처투자 소득공제 때문에 플랫폼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플랫폼을 찾아서 내가 거기서 투자하면 걔들이 알아서 벤처기업 찾아서 투자해주고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준다, 뭐 수익 원금의 이자를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벤처투자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원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란 말 자체가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을 회수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내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상장이 되거나 누군가가 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게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원금 회수의 측면을 놓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뭐 원장님들이 자기가 물품을 사오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시설 혹은 치과 기공소 등 중에 벤처 법인을 찾아서 그 회사에다가 형태는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원금 회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내가 배당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주식을 누가 되사주지 않으면 주식 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만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은 투자 방법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형태로 내가 내 거래처 중에서 벤처기업인 법인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치과인데 치과기공소랑 거래를 해요. 1년에 내가 저 치과기공소에다가 일을 한 3억 준다라고 하면 내가 1년에 3천만 원 벤처 투자해 놓고 나서 내 3천만 원을 못 돌려받을까를 고민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겁니다. 내가 매년 기공료를 몇 억씩 주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안 돌려줘? 그럼 내가 그 줄 돈에서 까고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관계, 내가 이미 돈을 집행하고 있는 매입처 중에서 적합한 벤처 거래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벤처 기업이며 법인인 형태 거래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금 회수에 대한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족법인입니다.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내 회사에 투자했는데 원금 회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나하고 가족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 회사나 내 가족법인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원금 회수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금 회수 지금 고민했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소팅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래처 중에서 벤처기업인 법인 사업자를 찾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이 안 되려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도 좋아야 되고 대표가 나랑 담당자나 대표가 나랑 성향도 맞아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성향도 맞고 충분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매입처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벤처 투자하시면서 거래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 금액도 낄 일이 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족법인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내 1인 법인 만들어서 원장님이 연구법인을 만든다거나 내가 뭔가 학술의 목적으로 혹은 뭐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1인 법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1인 법인을 만든다거나 혹은 병원에 어떤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법인을 만든다거나 해서 만약 내 가족법인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직접 벤처기업을 받아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전한 벤처 투자처가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고민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벤처기업으로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벤처기업을 가족법인이나 원장님 단독 대표이사 주주로 해서 만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증 효과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주주나 이사의 구성을 가족들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의원이 절세를 하고자 해서 가족법인을 만든다. 그리고 병원의 경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족법인과 병원의 거래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래 품목을 병원 광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라는 서비스나 제품 영역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장치들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관리나 보고도 엄격하고요. 꼭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원장님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비용을 만든다는 접근보다는 원장님들의 수익 금액을 분산시킨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연자로 다양한 협회나
그 의료기기 회사의 연자로 활동하시는 원장님들이 아예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그 세미나 비용을 가족법인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대학교들과 연구 활동을 하면서 받는 성과급들을 다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혹은 뭐 주차장이나 병원 부대 시설 운영을 가족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서 비용을 만든다라는 접근보다는 수입, 소득을 분산시킨다라는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만든다라는 방식. 비용을 만드는 방식은 모든 뭐 보건복지부나 과세관청이나 건보공단이나 다 문제 삼거나 이슈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 비용을 만든다라는 접근보다는 세금을 줄일 목적이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활용하셔라. 소득공제 중에 가장 이제 실효성이 높은 한도가 큰 방법, 소득공제가 주특법상 소득공제들이고 그 소득공제 중에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방식이 종합소득의 50%까지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만든다는 접근보다는 수입을 분산시키고 소득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족법인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사실은 가족법인과 벤처기업을 활용해서 병원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지속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들이 소득세 예를 들면 병원이 앞으로 10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면 10년 내내 발생하는 게 소득세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10년치만 활용하신다고 해도 가족법인이랑 벤처법인을 활용하시는 게 지속적이고 안전한 절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라고 하면 가족법인을 상속증여, 부의 세대 이전 툴 중에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건 뭐 더 딥하게 상담하기 위해서는 별도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영상으로 다룰 수는 없고요. 가족법인과 벤처기업을 접목시켜서 원장님들의 소득세 절감, 부의 세대 이전까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남겼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많이 찍게 하는데 계속 우리 그 유료로 강의 듣는 분들 대상의 영상만 남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남긴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